안녕하십니까. 예도는 지금부터 포스트 모더니즘의 조건 혹은 포스트 모던적 조건 이런 주제로 강좌를 하나 열겠는데요. 리오타르가 1979년도에 썼던 그죠? 그런 작품 제목이 포스트 모던적 조건이라고 하는 라 콩디시옹 포스트 모데르네라고 하는 작품인데 예도는 당연히 그 작품을 설명하는 수준이 아니겠죠. 그걸 해체하여 넘어서고 극복하고 또 다른 관점에서 철학적 상황에 적용시켜서 어떤 의의를 갖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함께 고찰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예도가 산에서 강의를 할 수밖에 없는 정말 사람이 하나도 없는 곳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날씨는 아주 좋고 가을이 됐고 또 참 거리두기를 하면서 타자들과 만나기를 그죠? 우리는 주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것이 극복될 때까지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건강을 꼭 유의해서 참 이 가을을 멋지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너무 우울감에 빠져 계시지 마시고 그래서 예도도 오늘 강좌를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가능하신 분은 꼭 예도의 고정 강좌를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거는 철학에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철학 이외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 단어가 건축술에서 미리 사용되었다 그럴 정도로 그게 여러 분야에서 나타났어. 문학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술 분야와 문학 분야에서 적용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철학과 동일하게 가느냐 그런 건 아니라고 봐. 그런데 문학에서도 뭐 사무엘 베케트라든지 보르헤스라든지 그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런 분들의 작품들이 또한 포스트 모던적 특징을 갖고 있죠, 그죠? 그런데 그게 철학에서 그 단어가 사용되기에는 1979년으로 올라간다고. 상당히 늦어요. 그런데 포스트 모던의 운동은 이미 50년대, 60년대부터 시작되었다고.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면,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어떤 방식으로 리오타르를 따라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건지, 그런 문제들이 남게 되잖아. 그죠? 그래서 예도가 그런 것들을, 오늘 종합적으로, 고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리오타르에 따르면 포스트 모던적 조건의 첫 번째가 뭔지 알아요. 첫 번째이자 최종적인 건데 그게 뭔가 하면은 메타 이야기에 대한 거부야, 여러분. 메타 이야기는 불어로 메타 레시라 그래. 그런데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 계몽주의의 철학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거기에는 당연히 헤겔이 들어가 있고 마르크스가 들어가 있고 계몽주의의 목표인 거대 담론적인 그런 걸 통하여 계몽주의의 이상을 실현하려고 했던 모더니즘의 모든 기획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계몽주의에는 두 가지 목표가 있었어. 그게 뭐죠? 첫째가 무지로부터 미신으로부터 인간의 이성으로 그 미신 무지의 상태에서 깨어나서 그죠? 이성의 상태를 통하여 합리성의 단계에 도달하면 그것은 바로 뭔가 인간을 향한 역사의 진보가 일어날 수 있다.
인간에 의한 역사의 진보. 뭐 이런 게 이제 계몽주의의 어떤 두 가지 목표였어.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볼 때는 뭐야? 지식으로부터 인간을 해방하는 거야. 그게 인간에게 자유를 주는 거는 뭐야? 자유를 주는 건 역시도 이러한 계몽을 통하여 종교적 미신과 신화의 세계로부터 인간을 구원해내는 거야. 그러니까 지식으로부터의 해방과 인간의 정신의 어떤 합리적 이성을 통한 그러한 해방을 이야기했던 거죠. 그죠? 이게 이제 계몽주의의 목적이고 그 결과로 나타난 게 역사의 진보에 대한 신앙이라고. 여기에 대하여 두 가지 다를 거부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거대담론이란 이야기가 나와. 이게 리오타르의 진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리오타르가 단어를 썼다고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런 거야. 철학에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 모더니즘에 대한 모데르네에 대한 어떤 반성과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각성을 통하여 또 다른 모데르네를 해체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있지만 계승하여 발전시키는 것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모더니즘에 대한 특징을 살리거나 또는 거부를 통하여 다시 해석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도 해겔의 지향의 개념이 적용되는 거. 어떤 거는 부정하면서 어떤 거는 보존하면서 해석한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용어가 생기고 철학에서 뭐야? 포스트 모더니즘의 철학자들이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야. 그거 당연한 거죠. 여기에 이제 함정이 있는 거야. 그죠? 그러면 뭐냐? 그러면 리오타르가 1979년도에 포스트 모던의 조건을 쓰고 라공디시옹 포스트 모데르네라고 하는 작품을 쓰고 그 뒤로 포스트 모던 철학이 나온 게 아니라면, 그렇다 그러면 50년대 60년대의 락강과 데리다와 미셸 푸꼬와 레비나스의 이러한 철학이 나타나게 되면서 대두되었던 철학들은 뭐냐? 그거는 레비나스를 제외하고 그 철학들을 뭐라고 불렀는지 알아요? 들레주, 그 다음에 미셸 푸꼬, 그 다음에 자크 데리다, 자크 락강, 이런 프랑스 철학자들의 어떤 그 철학을 뭐라 그랬는지 알아? 그 전에? 리오타르 전에? 포스트 스트릭티랄리스메라 그랬어. 그게 뭐야? 후기구조주의예요. 그러니까 후기구조주의가 포스트 모더니즘과 동일한 단어는 아니고 또 다른 맥락에서 사용하고 소시르와 레비스트로스에 대한 구조를 또다시 움직이는 역동적 구조로 만들어내면서 그 구조를 해체적으로 작업을 했던 이런 철학자들의 운동이 이미 50년대, 60년대에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나 리오타르가 이 포스트 모데르니스모 이런 단어를 사용하게 되면서 이제는 그 후기 구조주의라는 용어가 포스트 모더니즘과 결합되고 또 그것이 함께 사용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리오타르는 뭐 뒷북 치는 거예요. 물론 리오타르의 그 거대 담론에 대한 이야기는 당연히 그만의 독특한 모더니즘에 대한 해석인 거야. 해석인 거죠.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 이미 리오타르 이전에, 리오타르가 1979년도에 이 작품을 사용하기 전에 이미
락강 50년대 60년대 락강, 푸코, 레비나스, 데리다, 들리즈 이런 철학자들을 통해서 확정되고 확립되어 있었어. 그런데 이 철학자들의 공통점을 찾아내니까 전부 다가 모데르네에 대한 그러한 어떤 비판적 고찰과 반성과 그 다음에 보다 더 확장적 해석을 통한 모더니즘을 해석한 거였다. 거기서 나타나는 특징들이 데konstruk시용 해체라든지 그 다음에 구조의 개념을 그 구조에 생성을 불어넣어서 움직이는 구조로 만든다든지 들레즈의 철학에서도 그 다음에 타자의 철학이라든지 그죠? 동일성을 거부하고 차이성을 나타내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리고 의식의 철학을 무의식의 철학으로 해체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들의 철학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들이었고 이런 운동들이 문학뿐만 아니라 예술계에서도 나타나고 예술계에서는 사실 인상파 자체도 사실주의를 거부한 거예요. 인상파도 포스트 모던적 담론의 운동에 들어올 수 있는 거라고. 그리고 음악, 팝과 클래식을 결합시킨다든지 그 다음 건축술, 직선적이고 웅대한 그런 모습들이 원형적이고 해체적이고 타원형적인 모형으로 변한다든지 이런 모든 문화적 운동에 종합적으로 나타났던 게 포스트 모던 운동이었어. 그런데 백날 이런 이야기를 해도 포스트 모더니즘의 아버지는 니체였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딴 어떤 그러한 이의를 제기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예도가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하여 니체의 1차 자료를 전집을 파고 읽고 해석하고 정신분석적으로 분석하고 문화무의식으로 분석하고 언어를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가 수행할 수 있는 자가 포스트 모더니즘을 제대로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리오타르로 돌아갑니다. 하버마스가 뭐라 그랬어? 의사소통적 합리성. 저 코미디라고 봅니다. 얘도는 이미 하버마스에 대한 강좌, 5분 강좌도 있어. 거기에서 하버마스의 착각이라고 하는 이상적 담화 상황. 아이고. 이데알로 디스코얼이라고 하는 이상적 담론. 전혀 오염되지 않는 타자와의 대화. 의사소통적 합리성. 대화 상대자가 진실하고 정직하고 나와 동일한 그러한 인격적 관계에 있음을 전제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오염되지 않는 가다머식의 전통과의 대화가 아닌 프로이트의 무의식을 거쳐서 정신분석학을 적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러한 치료된 이상적 담화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환상. 여러분 코미디죠? 코미디예요. 이런 대화가 가능해. 여러분들이 생각해봐.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에 대한 이데올로기 분석이 그래서 이상적 담화 현상은 대화를 할 때에 전제되는 이상인 거야. 그런데 리오타르는 뭐야? 이 코미디인 거야, 이거는. 왜? 사회는 하나의 체계로 구성된 게 아니야. 여기서 이제 비트겐슈타인이 나오는 거야, 여러분. 이해가 돼요? 하나의 체계가 아니라 그 체계는 다양한 다원적 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학문의 수학적 담론을
우리는 삶의 담론에 적용시켜서는 안 되는 거야. 맞죠? 우리는 종교의 담론을 이런 삶의 담론으로 갖고 와서 적용할 수는 있지만 어느 게임의 법칙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종교인들과 대화를 하면은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삶도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의 일상적 삶으로 환원되지 않는 담론이 있어요.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후기 철학으로 가면서 뭘 이야기했어? 철학적 연구, 필로조피시어 운툴주흥엔이라고 하는 그 후기 작품에서 어느 게임 이론을 이야기하면서 니체가 이야기했던 가족 유사성을 이야기하잖아, 그죠? 언어는 단지 뭘 지시하는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야, 여러분. 언어는 지시적 관계뿐만 아니라 관찰하고 분석하고 명령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농담하고 의심하고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다원적 그 모든 상황에서 종교적, 경제적, 정치적, 그 다음에 학문적, 그 다음에 현실적 세계, 현실적 삶, 이런 모든 영역에서 각각의 영역에서 통용되는 어느 게임이 있는 거야, 여러분. 스포츠의 세계에는 스포츠의 어느 게임이 있는 거야. 여러분들 시인과 대화를 하는데 시인은 일반인과 대화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가 일반인과 내려올 수는 있지만 그의 사유를 일반인과 나누기는 상당히 어려워. 그게 시인들의 어느 게임의 법칙이 따로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성직자들이 일반인들하고 과 부딪히면서 목회를 한다 그래도 그들만이 또 갖고 있는 어느 게임의 법칙이 있는 거야. 이해가 되죠? 우리는 어느 게임의 법칙을 다 갖고 있는 거야, 그죠? 각각의 영역은 명령하는 구조는 군대야. 기도하는 그러한 어느 게임을 갖고 있는 건 종교야. 그 다음에 소비하고 그 다음에 판매하는 이런 어느 게임이 발달한 건 경제적인 삶의 영역이야. 정치는 뭐야? 당을 통하여, 그죠? 그 다음에 정치적 운동을 통하여 사회를 변혁시켜 나가는 그런 게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각각의 삶의 영역은 하나의 체계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 모든 체계는 다원성을 허용해야 되고 거기에는 파밀리안 앤니히카이트가 있는 거야. 영어는 패밀리 시미렐러티라 그러는데 그게 니체가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러한 다원적 언어 게임을 그의 사회 철학에 적용시킨 게 바로 리오타르야. 포스트 모던의 조건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야, 전부. 그래서 하버마스처럼 우리는 합의에 도달하는 걸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모든 것들이 잠정적이고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게 답을 통하여 합의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래? 모든 각각의 영역은 다원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인간의 삶의 영역은 학문적 세계와 또 다르고 움직이는 거고 다 니체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그 다음에 또 그 모든 영역들은 합의가 일어나도 언제나 수정 가능성에 열려 있고 그리고 합의되었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해체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버마스처럼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통한 어떤 합의를 만들어내는 것이 사회적 담론의 목표가 아니라 오히려 합의가 없는 불일치가 디센티망, 이 불일치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뭐야? 어? 적합한 거고 오히려 그것이 당연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 불일치 때문에 그러면 대화하지 말아야 돼. 그게 아니라고. 그 불일치는 언제나 우리가 합의를 목표로 할 때마다 각각의 사회적 영역 안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자연적인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는 불일치를 두려워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불일치가 바로 모든 대화에 전제되어야 하는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일자와 다자로 나눠지지 않아요. 일자와 다자는 이런 것들은 다 리오타르의 설명이에요. 일자와 다자는 철학의 개념이기도 하지만 그거는 관념적인 거예요. 그것은 학문적 세계에 통용되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이질성과 동일성도 동일한 거예요. 이 세계에 동일한 건 없어. 모든 것들이 인간들이 자기들의 비센샤프트, 시행스를 위하여 만들어낸 학문의 세계, 과학의 세계에서 통용되는 그러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움직이는 삶의 세계. 여기서도 니체의 혁명이 보이는 거예요. 리오타르는 니체에 대한 그러한 각주를 제대로 달진 않았지만 여러분 봐요. 이 니체가 아니면 누가 얘기해서 딜타이 이전에 이미 니체가 다 얘기해 놨는데 딜타이도 아니라고 역사학에서도 살면은 우리의 삶의 현실성에는 다자와 일자가 없어. 이해가 돼? 이질성, 오로지 차이성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일자라든지 동일성이라든지 합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가 우리의 현실 세계에는 통용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모든 대화에서 디스코르에서 담론에서 우리가 대화를 통하여 형성하는 건 뭐야? 그거는 바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거야. 영어로 프로비전을 한 거야. 이해가 돼요? 모든 것들이 다 일시적인 거야. 그래서 합의가 불가능. 그래서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적용시켜서는 안 되는 거야. 그런 합리성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그것도 계몽주의에 대한 재해석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런 거야. 계몽의 거대 담론이 뭔지 알아? 메타레시가 뭔지 알아요? 얘도 강좌 초반기에 이야기했지만 계몽주의의 메타레시는 우리를 이성의 빛으로 미신의 상황에서 구조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엔트 짜우버룽이라 그랬어. 이거를 탈마법파, 이거를 하버마스 역시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로 넘어가죠, 그죠? 그들은 계몽의 변증법에서도 그렇고 그 이성의 합리성을 옹호하는 자들이잖아, 그죠? 그렇다고 뭐 리오타르가 다 맞다는 건 또 아니겠죠. 그러면 순진한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 거대 담론은 뭐야? 인류는 이 인간의 이성의 합리성을 통하여 역사의 진보로 나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거대 담론 맞죠? 실패했죠. 두 번째, 해겔의 거대 담론은 뭐야? 현실적인 것은 이성적인 것이고 이성적인 것은 현실적인 것이다. 물론 그것이 신의 이성의 변증법적 운동을 말하지만은 뭐야? 인간의 이성이 역사의 발전의 진보를 확정해 준다고 보았다라는 거예요. 막스에 의해서 거부되죠, 여러분. 마르크스의 거대 담론 메타레시는 뭐야? 플로레타리아 혁명을 통하여 계급 없는 사회가 온다고 주장했어. 왔어요, 여러분. 다 메타레시인 거야. 자본주의의 메타레시는 뭐야? 각각의 개인의 어떤 그러한 조화로운 부를 어떤 정책을 통하여, 그죠? 조화시킴으로써
뭔가 인간을 빈곤의 상황에서 구원해 준다 그랬잖아. 그런데 양극화의 문제와 자본주의는 언제나 그 자본이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버려야 되고 자원을 소비해야 되고 이런 부작용들이 얼마나 많아. 실업과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 어쨌든 이 모든 거대 담론들은 뭐야? 전부 다가 현실적 삶에는 적용되지 않는 거야. 이 점에서 니체, 비트겐슈타인적 사유를 따라가는 게 리오타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레시푸띠로 돌아가야 돼. 작은 이야기로 돌아가야 돼. 메타레시는 안 돼. 메타레시를 갖고는 우리의 개별적인 삶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개별 담론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진리를 추구하며 불일치는 각 영역에서 달리 나타나고 동일한 영역에서도 어느 게임의 법칙이 적용되는 동일한 그 체계 안에서도 뒷성띠망은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합의를 도출했다고 하지만 그 합의는 언제나 뭐예요? 불일치로 기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는 거예요. 사이버 세계의 가상공간 시뮬라크르와 시뮬라시옹은 현실 세계에 못지않는 파괴력을 가진 게 오늘날의 상황이야, 여러분.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 모든 사이버 세계 안에서 벌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야. 이러한 리오타르의 진단, 포스트 모던의 조건은 당연히 그의 선배 철학자들에 대한 어떤 선배 철학자 누구? 들류즈, 그 다음에 푸코, 데리다, 락강 이런 후기 구조주의자들이라고 불려졌던 이런 자들의 모든 철학을 동일하게 확정짓는 동일한 특성을 갖고 있는 거는 맞아요. 그러나 거기에는 이런 혁명은 알고 보니까 니체로부터 발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리오타르의 포스트 모던적 조건만을 읽은 자들은 리오타르가 포스트 모던을 만들었구나. 이런 하수의 발상을 한다고. 그래서 그 뒤로 전문가들이 모여서 철학적인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보니 제일 대가리 앞에는 니체, 프로이트, 막스가 있었고 거기에는 역시 니체는 정신분석을 포함하는 철학자거든요. 이해가 돼요? 얘도 때문에 대한민국의 니체에 대한 해석이 정말 1차 자료를 통하여 차근차근 일반인들도 접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 예도와 지금까지 공부한 것만 갖고도 니체를 얼마나 많이 공부해봤어요. 이 3명 중에서도 단연 포스트 모더니즘의 계보학적 아버지는 프리드리히 니체였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지적은 자기 스승 락강을 통하여 독일 관념론의 해결을 재읽기를 함으로써 지적은 자기 자신의 철학에서 그죠? 해결을 복권시키고 락강 대 해결을 결합시키고 또다시 마르크스 정신을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는 방식으로 나갔지만은 그 점에서 뭐야? 탈포스트 모던주의다. 그러니까 지적을 통하여 드러난 철학에서의 그게 뭐 예도가 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지적 역시도 지가 니체를 깊이 못 읽었다 그러고 하이데거를 오해했다 그러고 예도가 맨날 강좌를 열잖아. 나는 예도가 지적에게 말한다.
지적에게 말한다라는 강좌 3편은요, 세계적인 강좌입니다, 여러분. 누가 영어로 좀 지적한테 전달했으면 좋겠어. 거기에 지적을 공부하던 학생과 나름대로 외국에서 학위를 받아온 자들이 그 강좌를 듣고 댓글을 남겨놨어. 어디에서 자기가 니체에 대해서 깊이 못 봤다고 그 얘기를 했는가. 그런 걸 떠났어. 모던에 대해서 그런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이 완벽한 해석을 했느냐. 지적 때문에 다 무너진 거예요.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 헤겔을 그런 방식으로 해체할 수가 없어. 칸트나 헤겔이나 하이데거는 그렇게 도식화가 될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철학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강단 철학에서 자기 전공을 주장하는 그런 사유 갖고는요, 지적의 책 한 장도 읽어내지 못합니다. 오늘날 그런 철학 갖고는 무슨 전공, 속아 웃을 일이죠. 그런 수준의 철학 갖고는요, 어림도 없고,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돼. 그래, 하이데거만 갖고도 할 수가 없어. 프로이트 몰라갖고는 오늘날 어떤 철학도 형집이 안 돼. 락강만 그럼 알아야 돼. 아니, 그 모든 철학자들이 관념론을 함께 얻고 있어. 모더니즘을, 모데르네를 다시 재해석한다니까. 1차 자료에 들어가 보니까 장난이 아닌 게 많은 거야. 저는 뭐 자부합니다. 니체를 예도보다 더 많이, 더 잘 해석한 강좌가 있었다.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더 깊이 있고 1차 자료 독일어 텍스트를 읽으면서 철학 소를 파고 그 다음에 예도가 1차 자료를 강좌를 열어놓은 것만큼 강의가 누가 했나?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도의 강좌가 제일 낫다. 그건 아니에요. 이해가 되죠? 뭔 말인지. 하나의 해석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철학은 포스트 모던의 조건을 갖고 또다시 그 포스트 모던적 사유를 받아들이면서 또다시 모더니즘으로 돌아가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은 탈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자인 거예요. 그의 친구 바디유도 거기에 들어가고 아감벤도 그래요. 속아 웃을 일이라 그래. 예를 들면 그거. 아감벤은 뭔가 하면은 데리다를 갖고 마지막 형이상학자라고 니체를 비웃었던 하이데거를 까면서 네가 마지막 형이상학자라고 주장한 논문이 바로 글쓰기의 차이에 나오잖아. 하이데거 너도 형이상학자라는 거야. 근데 이런 주장들을 비웃으면서 네가 하이데거를 해체했느냐 못했다라는 거야. 그 아감벤이 이야기하는 거야,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모더니즘을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포스트 모던만 한 사람은 저는 철학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철학한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가벼운지 알아요? 코미디 수준이야. 이게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의 1차 자료를 왔다 갔다 한 자만이 철학자로 인정받아요, 오늘날.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양쪽 다를 최소한 1차 자료와 중요한 텍스트는 이해하고 있는 자들만이 오늘날의 철학적 담론에 오늘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 그래, 뭐, 칸트 갖고 뭐, 속아 웃을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은 그런 거 갖고는 철학이 불가능한 시대가 됐어요. 어느 하나. 그래서 독일에서 나는 뭐, 후스를 했다. 어느 하나 한 사람을 갖고 공부 안 해도 그 사람 철학적 담론에 참여 못 합니다, 오늘날. 아무 싸게도 쓸모없는 꼰대 철학이 되어버린 거야. 지적 이후로는. 그런데 저는 이게 지적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미 포스트 모더니즘의 다양한 철학자들의 모더니즘에 대한 해석부터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런 탈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자들 때문에 헤겔, 칸트,
그 다음에 관념론 철학과 데카르트와 이런 모더니즘의 철학에 대한 재반성이 일어나면서 그 텍스트들의 1차 자료가 다시 해석되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정신분석학과 만나면서 오늘날 또 다른 상황의 사회 철학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공부량이 얼마나 많아야 되는가를 증명해 준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저희가 한 걸 갖고 공적 담론에 나가 대화하다가 개박살 납니다, 오늘날. 그래서 대화 못해요, 오늘날. 오히려 지성인들이. 그걸 다 활용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니오타들의 포스트 모던의 조건을 예도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조건으로 바꾸어서 읽고 오늘 강좌를 오늘날 돌아가고 있는 21세기의 철학의 담론에서 이런 철학들이 어떤 위치에서 읽어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다시 재해석되고 있고 철학은 앞으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던 거예요. 다리가 아파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철학함이라는 것, 이 시대가 많이 복잡하게 정보화 사회가 됐고 그 다음에 사이버 컴퓨터 사회가 됐고 그리고 복잡하게 돌아가는 사회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세계를 해석하는 데에는 이 모든 것들을 다시 갖고 와야 돼요. 여기 어느 철학자가 21세기 철학자다. 그가 최고다. 이러면요, 오늘날 큰일 납니다, 여러분. 지적이 나는 니체와 하이데거를 오해했다. 당연한 거죠. 1차 자료를 제대로 텍스트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부분에서. 그 예도가 그거를 지적에게 말한다. 1, 2, 3편에서 다 강좌를 열어놨다. 그러니까 오늘의 철학함의 어려움은 이런 영역의 넘나들음, 리오타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각각의 삶의 영역은 어느 게임의 법칙이 적용되는 그러한 영역적 특성이 다 다르고 그러한 어느 게임의 다원성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대화에서 합의가 목적이 아닌 그 모든 합의는 불일치와 불화와 그 다음에 합의의 실패, 디생티망으로 끝난다라는 거. 그걸 언제나 염두에 둔다고 한다면 오늘날의 철학은 영역을 넘나들어야 됩니다. 정말 많이 읽고 많이 소화하고 그 텍스트 1차 자료와 싸우고 그죠? 끊임없는 연구를 통하여 이러한 철학자들의 다양한 사유들을 포괄해내고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철학만이 오늘날 가능한 철학적 담론에서 통용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당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더니즘, 그래 이런 거야.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하나만 알려드리고 이 강좌를 마칩니다. 들레즈를 읽었어. 칸트와 하이데거를 딱 몇 페이지로 비판해놨어. 그거 딱 읽고 지는 칸트를 공부 안 해. 칸트 1차자로 공부 안 해. 그리고 들레즈 말만 듣고 칸트 철학이 그게 다인지 알아. 이런 자들 안 된다라는 거, 오늘. 이해가 돼요? 그런데 독일에서만 공부를 했어. 그래갖고 칸트 해겔만 알아. 칸트 해겔 아니면 하이데거 이런 것만 알아. 그런데 프랑스 철학에서 락강이라든지 들레즈라든지 그러니까 니체를 통하여 변종된 이러한 푸코라든지 이런 철학 몰라. 이래 되면요 상당히 모던적이게 보이고 보수적이게 보이고 뭔가 느리고 장점은 있지만 그래서 현대사회에 맞지 않는 철학자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 이해가 되죠? 영역을 넘나든다는 게 뭐야? 영역을 넘나듣는다는 거는 뒤질 때까지 1차 자료랑 씨름하는 거예요. 얘도 처음 철학 책 읽을 때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요 6개월 걸 6개월. 이기상 교수님 맨날 그것만 하는데
여러분들은 머리가 좋은가 봐. 지금 읽어도 다 몰라. 근데 본인은,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해본 비전문가 이런 사람들은요, 책을 읽고 지가 다 안다 그래. 아, 진짜, 이런 게 이제, 차이겠죠, 그죠? 다 알아. 혼자 읽었는데 다 안돼. 거짓말 하는 거 다 알죠, 전문가들은. 해봤으니까. 그리고 그걸 또 페북에 버젓이 올려놔. 기가 찰 노릇인 거야. 지가 언제 철학 공부했다고. 그래, 영역을 넘나든다는 건. 그래서 오늘날 철학하는 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프랑스에서 한 놈은 독일 철학이 약하고, 독일에서 한 놈은 또 프랑스 그런 철학이 약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히 대가리를 숙이고 자기의 철학의 세계로 들어가서 대가들의 1차 자료를 학생들과 공유하면서 그런 사유들을 나눌 수 있는 철학자, 죽을 때까지 책을 보는 철학자, 오늘날은 이런 자가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 공부해보면 알아요, 뭔 말인지. 그래서 저는 리오타르의 포스트 모던의 조건은 오늘날 철학에 적용시켰을 때는 이러한 영역을 넘나드는 그러한 모던적, 포스트 모던적 관계를 또다시 해석하면서 오늘날의 사회를 미래 사회와 연결시켜서 해석하는 이런 자들이 아마 포스트 모던 21세기의 합리성의 사회, 정보화의 사회, 사이버 시대, 그리고 인간과 사회와 자연과 역사가 새롭게 조명되는 이 시대에 살아남는 유일한 그런 자들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사유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여도는 물러갑니다. 추스.